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성입니다. 네, 저는 네. 일주일 중에 목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면요 목요일만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 다 좋고 싶습니다. 좋아하시니까 목요일만 나와야겠네요. 아니, 저는 좋은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좋았으면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같이 좋았을 텐데 음. 장 부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건가?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원래 직장인 분들이 좋아하는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왜요? 아시면서 왜? 전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왜냐면 주말에도 보통 일해가지고. 금요일 날 회식이 많았는데 아, 목요일 날 회식을 하고 금요일 날 약간 멍한 상태로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라는 것 그렇군요. 때문에 제 말 혹시 틀립니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사실 네.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리랜서죠. 주말에도 일하고 우리 부사장님도 사실 주말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주말 일하는데 네. 프리랜서가 장단점이 있는데 어. 안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 왜요? 저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평생 그러면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네. 하시면 아유 뭐 괜찮습니까? 돈만 예. 주신다면. 자, 해서 이제 썸머 타임 끝나고 네. 처음 나오는 건데, 그쵸. 저는 처음 나오는 건데, 와, 썸머 타임 바쁩니다. 끝나니까 예.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바쁘죠. 바쁩니다, 되게. 예.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 어쨌든 목요일 이 시간 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시장 정리 쫙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늘 목요일 이분과 함께하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뭐 중간 선거도 그렇고 이제 오늘 밤에 예정되는 CPI 때문에 아마 이분도 굉장히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약했던 붉은 물결, CPI 걱정에 시장 하락했다고 적었는데요. 네. 붉은 물결은 그겁니다. 공화당의 선전이었는데 의외로 공화당이 조금 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네. 하원에서도 뭐 표 차이가 한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좀 이따가 정치적 해석은 우리 여도원 앵커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자, 지수부터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나스닥 2.48%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1.95% 마이너스, 빠졌어요. S&P 2.08% 마이너스로 제법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밤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걱정, 긴장 그런 게 나와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해서 뭐 대략 7.9%로 보고 있는데 혹시 높이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한번 선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상원은 48, 49로 약간의 고안에 이기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2월 6일 나오고 있는 조지아에 대한 재선거 이후에 이 판도가 바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상원인 거죠? 예. 상원. 48대 49. 오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뭐 한두 석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하더니 지금은 일단은 공화당이 한 석. 예. 약간 이기고 있습니다만 박빙을 보여주고 있고 네. 조지아주에 대한 그 부분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박빙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든 앵커? 뭐
저의 전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원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음, 사실 그 네. 부분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 좀 예. 아쉬울 것 같고. 다음 40 페이지입니다. 네,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하원인데 하원은요 187대 204로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격차가 컸었는데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쵸. 약간의 잘못하면 박빙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화당이 시장에 좀 도움된다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판도를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판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어쨌든 뭐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공화당 쪽이 되면 뭔가 달러도 진정된다 뭐 예. 이런 분위기로 싹 몰아가가지고 좀 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도 보면 약간 몰아가기가 심리적인 영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공화당이 당선되면 일단은 압승하면 뭐 달러에 대한 약세 또 한 가지 감세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게 이거였죠.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보시면요. 각 대통령 선거 중간선거 때 보시게 되면 3개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12개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약간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선거가 중요하겠습니까?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 12개월치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올해는 좀 변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상승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왜요?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 부분을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예. 이게 가장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선반영도 좀 시장이 예, 됐고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물론 내년 시장과 이 올해 마을 시장은 가보지 않으면은 네, 모두 모르죠.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이번에 지금까지 좀 가졌던 일주일 사이의 기대감을 음. 조금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예, 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얘기했고요. 두 네. 번째는 일단 위험 자산 회피인데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바이낸스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FTX 인수를 처리한다 발표하면 주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비트코인이요. 올초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6만 5천 달러. 근데 지금은 반의 반토막이 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비트코인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 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빠지는 거 누구가 아마도 오래 가면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달러가 보통 깨지면은 이제 코인 투자하는 친구들은 가자 하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사러 가자. 아, 사러 가자. 근데 적정이라는 인식으로 근데 더 빠졌네요. 예,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어제 디즈니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에 좀 의미를 찾을 만한 게 네. 뭐 좀 있었나요? 스트리밍 쪽에 손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거의 한 1조 달러 넘어가는 1조 원 넘어가는 그런 규모를 보였다가 4분기에 2조 원 정도가 넘어가는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2조 원 정도 원화로 치게 되면 손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거죠. 남는 게 없다. 예. 근데 지난 분기 실적에는 저 스트리밍 쪽이 좀 그래도 뭔가 의미 있어가지고 기대하자 막 뭐 넷플릭스보다 낫다 막 이랬는데 완전 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이거죠. 10억 달러 이하의 적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테마파크 못 가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실적은 좋아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스트리밍 쪽에 좀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그 넷플릭스 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의 2조 원 정도 손실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가 좀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좀 우리가 뭐 대물림할 주식 1등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인데 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글쎄 장기 보유가 가능할까? 아니 우리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대불림 될 것 같습니다. 해줬는데 네. 엄마 아빠 왜 이런 주식을 사셨나요? 하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만한 주식으로 변모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오픈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다 봉쇄가 풀리고 디즈니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랜드에 놀러 가고 이런 네.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 확실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텐데 그게 또 언제인지가 알 수가 없는 모르죠.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평가를 들어보게 되면 디즈니 스트리밍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위주의 컨텐츠이고 뭐 영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사실 이제 친구 가입한 걸 살짝 이제 쉐어해서 살짝, 봤는데 뭐 없더라고요. 볼게? 제가 뭐 만약에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큰 스크린에서 그렇게 볼만한 그런 환경이 됐으면은 많이 볼 텐데 컴퓨터에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러니까 대작이니까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의 영화를 보기에는 네. 좀 아쉽다. 사실 그런 혹평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뭔가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컨텐츠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은 날 발표했던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 빼고요. 디즈니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같은 날 발표했던 어퍼몰딩스 급락하는 네. 그런 모습 보입니다. 루시드 역시 급락했고요. 노블록스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AMC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매년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걱정거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진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네. 많았는데 실적 외에도 테슬라는 이제 개별적인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시는 이슈. 것처럼 트위터 자금을 마련해서 주식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일론 머스크의 그 위험한 입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코로나가 중국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생산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약간의 입을 좀 조심하면서 근데 입을 네. 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트위터까지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위터의 유입량이 커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위터가 사실 그 유료 광고를 없애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유료 광고를 없애갖고 트위터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부분을 또 누가 책임집니까? 다시 한번 또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그 오히려 트위터에 대한 유입량보다는요. 약간씩 좀 자중하시면서 있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전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조언을 안 일론 듣겠죠. 머스크가 안 듣겠지만 듣지 않으니까.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폭이 다음 페이지 이겁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9월에 8.2%, 오늘은요 7.9% 확률이 커지고 있는데 앞자 7자가 나와주길 대부분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7.9% 해봤자 얼마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 많이 안 빠지고 있고 일단 앞자리가 바뀌는 거에 약간 만족해야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 CPI가 몇 시에 발표되고 숫자가 앞자리가 뭐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연말 지금 때였는데 많이 네. 빠진다는 게 점점 전망이 엇나가고 있고 뒤로 가고 있나요? 그다음에 그 예상치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하락은요. 한 내년 여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월가에서는 앞에 7자만 나와도 올라간다 보기 때문에 7자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7.7%이기 때문에 한번 기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럭키 네. 세븐이 네, 두 나오기를 가지. 기대하는데 지금 보면 시장에 있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지표의 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 심리와 또 선거 관련된 심리와 이제 또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옥신각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고를 드린다고 그러면 이 물가 지수가 7.9, 8.0이 아니고 혹시 8.1% 이상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급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요. 일단은 8.0%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0시 반 정도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예, 10시 반인데 오늘은 제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설명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수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맵을 올 건데 맵을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여러분 이건데, 눈 보호를 예. 위해서 안 보여드리고 싶긴 예. 한데 지금 메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메타가 올라간 게 사실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감원 예, 감원 11,000명을 발표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 87,000명 중에서 좀 줄인 건데요. 11,000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비용 절감 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내용상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 3.32% 급락했고요. 뭐 이렇게 많이 예, 엔비디아를 물론 비롯한 올랐으니까. 반도체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엔비디아가 5%나 예, 빠졌네요. 아마존 4.27%, 테슬라가 7.17% 급락했고요. 그다음 믿었던 에너지까지 같이 급락하면서 오늘은 거의 다 급락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붉은 물결이 정치판이 아니고
시장에 나갔다는 거 지금 전해드립니다. 유가도 3.79%나 네, 빠졌습니다. 유가도 배럴당 급락했습니다. 85달러 선까지 빠졌고 달러 인덱스도 어제 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올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더 이상 붉은 물결은 사양하고요. 좀 초록 물결이 나오기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와 뉴욕 시장 분위기에 쭉 점검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7분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항상 보면서 지금이 어느 정도고 이게 얼만큼 올라가면 안 좋고 이 정도 내려오면은 좀 그래도 괜찮고 이런 내용들을 항상 목요일 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은 정리가 됐다. 음.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쫙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지표부터 좀 풀어볼까요? 그래요. 뭐 일단 간밤에 좀 하락한 이유, 예, 뭐 아까 이유, 예.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크게 좀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단에서 보면은 디즈니라든지, 디즈니요? 뭐 일단 실적 부진한 건 아까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테슬라, 네, 뭐 일단은 CEO 리스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역시 입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오버행 이슈는 그 전에도 예, 얘기가 있었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단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이제 어제 광저우 쪽에 봉쇄 조치가 또 있었어요. 여전히 이제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유가가 간밤에 많이 빠졌었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에너지 섹터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세 번째는 역시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TX발 유동성 그렇죠. 위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중간 선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두 가지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국채 금리하고요, 달러 방향을 좀 보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국채금리나 그러니까 지난주 FOMC 이후에 반짝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그 이후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빠지는 그렇죠. 모습이 나왔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달러 약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움직임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었다. 지난주에 1,400 거의 뭐 50원대까지 50원 부근까지 갔었던 달러원 환율이 어제 1,360원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도 최근에 같이 나타났었던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어젯밤 이후에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리가 빠지는 부분에 스타일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어찌됐건 이 공화당이 압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간밤에 빠진 그 국채금리 하락은 좀 다른 요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중간 선거가 일단은 끝났잖아요. 이제 네. 끝난 시점에서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생각보다 공화당이
선전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여론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부분들이긴 맞아요. 압승이었죠. 했었거든요. 어. 뭐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중간 선거를 치르는 시점에서는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 집권 여당이 의석을 잃었습니다. 이렇죠. 네,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1914년 이후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한 30석 가까이 좀 잃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실제 이 중간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베이스로 본다라고 하면 실제 최대한 5, 60석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맞아요.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샤이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이 표를 아까도 보시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조지아 쪽인데 여기는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50%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안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6일 날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고 네. 또 하나는 저희 뭐 사전 투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편 투표가 많습니다. 근데 우편 투표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다 열어보면 또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최종 결과를 얻는 데까지는 최대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다. 다만 상원은 박빙, 하원은 아까 얘기 보여주셨던 대로 일단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시장에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가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을 모두 갖고 있으면 상당히 이게 베스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네, 그렇죠. 보면은 1950년 이후로 한번 보면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상원은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라고 했던 게 일단 이제까지 나타난 역사적인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럼 이걸 분기별로 따지면 16개 분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간 선거 전후에 움직임이 가장 좋았었다. 분기별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좋았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모멘텀인 거죠. 그런데 이 직전 사례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이 인플레이션, 극도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없었죠. 지금 40여 년 만에 이제 새로운 네. 환경에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중간 선거 모멘텀이 올해도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엔 이제 그게 오늘 발표되는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 또는 이제 연준의 방향에 어떻게 부합이 되느냐인데 여전히 뭐 7%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높은 거죠.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약간 변수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고 결국엔 그 유동성의 종착지는 어디냐? 크레딧이거든요. 신용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 더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간밤에 좀 바뀐 그 금리 하락의 패턴이 이제 여기에서 요인이 된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간밤에 빠진 거는 이 유동성이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달러는 올랐습니다. 달러 올랐습니다. 예. 네, 이 말인즉슨 네, 금리 같은 경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연준이 생각보다 네,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이 그런 매크로 환경이 형성이 되고 다만 그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투자처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처를 볼 수 있는 게 달러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간밤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에 뭐 1,360원대까지 가긴 했었지만 지금 재차 뭐 70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이 올해 실제로는 18,000달러, 뭐 2만 달러 이 하방 라인을 쭉 지켰었거든요. 실제로는 한 지난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이틀 사이 다 깨졌어요. 깨지면서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 하단 라인이 지금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외부 충격만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부사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긴축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트리거가 저는 무엇이 됐든 만약에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유동성이 타이트.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어느 한쪽에서 막히기 시작을 하면 무엇이 됐든 어느 한쪽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게 연쇄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는 뭐 0.5%포인트밖에 안 올라가는데 내 대출금리는 거의 1.5에서 2%포인트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금융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시만요. 그 국채금리와 관련한 부분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물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보여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먼저 좀 보여드리면 실제 지금 시장이 타겟팅하고 있는 기준금리 레벨이 한 5%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는 5% 이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였던 시절을 한번 회귀해 보면 제가 한두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2004년에서 2006년 긴축 시절이에요.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일 때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 내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7%를 넘어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올리면 연말에는 8, 9%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좀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실제 지난주에 연준이 FOMC 이후에 금요일 날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월 달 그리고 11월 달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건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파월 의장이라든지 브레이너드와 같은 이런 연준 이사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 청문회를 또 갖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베이를 한 거죠. 주요 뭐 학자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한테 향후 1년 또는 1년 6개월 내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위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한번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거나 또는 긴축에 대한 우려 뭐 크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전쟁 크죠. 근데 이전에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전에 또 있었던 거이거든요. 네. 항목인데 요게 들어왔어요. 시장 유동성, 신용 경색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와 관련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막 시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도를 할 수 있냐? 국채 시장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제 미국의 3년물 국채 그 입찰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10년물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상당히 낮아요. 네,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 국채를 꾸준하게 사주던 주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해외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미국 내 주요 상업은행들이라든지 또는 미국 내 뭐 MMF라든지 헤지펀드와 같은 그런 수요들이라든지 이런 주체들이 있을 텐데 이 주체들 모두 다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채 입찰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이런 국채 유동성 하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 국채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이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이때가 금융위기 당시예요. 그 수준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시장 금융시장 환경이 되게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가 한 군데서 탁 그러니까 만약에 그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도로록 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로록이 네,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중심으로 많이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채의 평균 만기가 평균적으로 한 60개월, 한 5년 만기거든요. 근데 지금 74개월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거는 미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자 부담에 대한 비중이 그리고 지금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국채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레벨이 거의 10%까지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 레벨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요. 거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글로벌 채권의 평균 수익률 하고 그다음에 쿠폰 저희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 뭐 일정 기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이자를 지급하는데 지금 이 쿠폰 수익률보다 지금 채권 평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파이낸싱 즉 재융자 또는 롤오버 만기 연장 이런 걸 하게 될 때 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지금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에 직면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좀 타이트해지는 긴축 금융 환경에서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 거는 시장의 돈의 움직임이 원활해지지 않는 시점. 이제 그럴 때가 항상 좀 위험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 국채 금리는 비록 빠질지언정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제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특히 이거는 이제 FTX라는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로 촉발된 요인이긴 하지만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됐든 시장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SEC도 이쪽에 조사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하고 네.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무마가 되어야 잘 무마라기보다는 잘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씩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FTX 인수 철회나 뭐 이런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의 계속된 추가적인 뭔가 악재가 계속 터진다면 이걸로 이제 촉발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가상화폐에 실제로는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러면 온전히 내 캐시만 가지고 했느냐? 아니죠. 레버리지를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는 맞아요. 회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그 증거금,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하던 그 증거금 비율이 있거든요. 그 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일정 부분 비었으니까 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돈 다시 채워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마진콜이라고 마진콜. 하죠. 네, 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진콜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속칭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 다음날 바로 거의 하한가 기준으로 반대매매 나가고. 반대매매 바로 그렇죠.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그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이슈가 있은 다음에 이제 간밤에 뭐 MSTR, 그 마이크로스테이트인지 또는 그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많이 한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상당히 좀 컸던 그렇죠.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고용 쪽 계속 팔로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쪽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 물가 얘기해야 됩니다. 네.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뭐 물가 7% 어찌 됐건 높습니다. 어찌 됐건 높은데 이제 고용도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간밤에 그 해고 11,000명. 발표했고, 일단은 고용 시장은 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좀 냉각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지표상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크게 시장에 임팩트가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어떻게 바뀌느냐인 건데, 이제 물가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서비스 물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종종 소개해드렸던 그 채용 공고수하고 실직자 요걸 나눈 게 이제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얼마나 오픈이 되어 있느냐. 뭐 실제 그 위기 직전에 보면 거의 1개, 1.2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개 가까이 되니까 여전히 오픈된 일자리는 많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수급상에 빽빽한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물가 움직이면서 보면 문제는 상품 물가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품 물가는 지난번에도 연말 소비 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의 서부항만의 정책은 거의 막 풀렸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도 일부 품목들, 뭐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나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는 뭐 스무스하게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직시를 했습니다. 직시를 말을 했거든요. 이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대비 10.6%나 빠졌어요. 급락했네요. 네,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거는 더 빠질 여지가 있겠죠.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은. 그런데 요 물가 빠지는 부분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적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다. 그 전에는 물가 높았을 때 뭐 중고차 가격이 네, 높아서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부분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서비스 물가가 상쇄하고 있기 다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용시장 쪽은 좀 더 냉각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고용은 이제 크게 크리티컬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물가 지표 중에서 특히 상품 물가보다는 소비자 물가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들어가는 항목들이 대표적인 게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렌트비, 주거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지 빠지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약간 뭔가 이 물가 안에서도 풍선 효과가 있는 네, 건 맞습니다. 아니겠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물가 과연 어떻게 또 오늘 지표가 발표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향후에 시장이 이를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이 이제 네. S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거 시즌에 보면은 약간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뭔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정치학과에서 뭐 배우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학부 전공한 거는 저는 그런 거 따지면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어디 그래서 프로필에 대학교 안 씁니다. 예, 제가 찾아봤더니 나오던데요. 그거 지워야겠네. 네이버에 나와요? 네. 네이버는 함부로 못 지웁니다. 제가 정정 신고하겠습니다. 진짜. 네. 하여간 네. 그 예상했던 공화당의 압승이 안 됐는데 예. 예. 그게 약간 시장에 좀 부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언론에서 제가 꼭 이런 CNBC나 이런 블룸버그 말도 다 많이 보잖아요. 네. 보면 자기네들도 틀렸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CNN 자기네는 뭐 자기네 예상에 거의 맞았다는 얘기를 딱 톤을 흘리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목 오늘 써놨지만 투표는 운명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죠. 그쵸. 결론적으로 보면 소위 레드 웨이브라 그래갖고 공화당의 압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약간 머쓱해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예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의 붙은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이 또 제법 나오고 있어갖고 그 안에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른 소위 어떻게 몇 가지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적는 사람들 보면 이번에 선거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아젠다 싸움에 어떻게 될지 양당 모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죠. 다만 잠시 전에 지금 시작된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회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내용을 못 봤는데 보면 상당히 그 자신감. 네, 그런 표현이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진 거 같지만 진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여태까지 기존 대통령의 중간 세대 때 항상 의석수를 잃었는데 의석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실망감이었고요. 앞서도 잠시 얘기가 하셨겠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보면 수많은 새로운 영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쓰게 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 신조어는 아니죠. 근데 영어 사전에만 쓴 건데 네. 우리가 몰랐던 흔하게. 거. 그래서 팬데믹도 잘 몰랐던 거죠. 그 영어에서나 보고 팬데믹, 엔데믹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영어 제목만 알았죠. 몰랐죠. 그리고 유례가 없다는 그 단어가 있어요. UN, unprecedented 이런 거는 발음도 못합니다. 그게 2020년에 CNN에 올해의 단어로 뽑힐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아주 쉬운 단어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 피봇입니다. 피봇. 피봇. 네,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서 피봇을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그쵸. 일상적으로 별로 쓰지는 않았던 단어들. 농구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죠. 썼죠. 네, 그렇지만 일상 대화에서 하는데 오늘의 피봇은 뭐냐면 천고에서 CPI로 갔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서 오늘 주가 떨어졌다 할 때 그 네. 제목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피봇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에서도 좋아져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밤에 쓸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많은 분들은 관심이 몰렸다. 거기에 피봇이 나오면서 주식이 오늘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게 이제 선거 끝나면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도 함께 좀 시장에 영향을 그렇죠. 긍정적으로 미쳤는데 네. 불확실성이 12월까지 네. 이 선거 관련해서는 그럼 쭉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투표는 끝나지만 선거 결과가 끊어지지 않은 게 이 표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한국 사람이 보고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된 정치 경제 모르잖아요, 정치에. 딱 보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건 CNN 추정이고 다들 다릅니다. 지금 뭐 BBC 같은 경우는 48대 48인데 우리나라도 예측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CNN의 이 경우에는 지금 상원에서 지금 이긴 건 49대 48명입니다. 그래서 3명 빼놓고는 다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오늘도 애리조나가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끝까지 가면서 그 당시에 제가 바이든이 이긴 거로 기억나는데 애리조나라는 것은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어갖고 상당히 텍사스에 있는 분들은 공화당 쪽이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분들은 약간 민주당파가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피닉스가 주도인데 애리조나면 잘 안 가본 분이 대부분이시죠 사실 보면. 근데 애리조나는 유명한 거가 예전 시대를 보면 황해부업자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래요. 딱 그 시대면 선인장이 그 동네예요.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에 보면서 거버너는 주지사는 제가 알기엔 민주당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90% 72%밖에 안 됐는데 아직
모른다고 그럽니다. CNN은.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민주당이 조금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게 이기면 이분이 이기면 49대 49가 되죠. 그렇죠. 네. 네바다는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 더 앞서 있는데 네바다는 지금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49대 50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왜 이슈가 되냐면 딴 주마다 약간 다른데 주법이란 게 또 있어요. 각 주가. 연방이기 때문에 주에서 해갖고 모아서 연방이기 때문에 주법이 우선시되는 게 맞는데 여기 이렇게 결론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요. 99%인데 민주당이 49.2고 공화당이 48.7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선거가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50이 넘어야 되죠. 50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 갖고 재투표라고 그러나요? 재투표를 합니다. 네. 언제 하냐면 12월 5일 날 합니다. 12월 5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일단 오늘 결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숫자를 대서 해보면 상당히 좀 그래도 10명 이상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지금의 공화당이.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딱 이렇다. 조지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해졌고 애리조나까지 막판 역전이 돼갖고 공화당이 이면 게임 끝난 게임이고 이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아파졌다. 그러니까요. 좀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는 뭐야? 우리가 예상이 틀렸잖아. 이런 네. 좀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네. 하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진 좀 거죠? 낮아졌지만 하원은 무난하게 공화당이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명만 CNN 기준을 보면 14명만 되면 이기는데 거의 이 숫자는 딱 가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승리는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 기준을 보면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상원에서 만약에 지금 결론성 투표로 가서 민주당이 이겨갖고 50대 50 되면 지금랑 똑같잖아요. 그럼 컨트롤을 공화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하원만 갔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은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 중간선거에서 양당 모두 공화당이 이겼을 때가 2년 동안 44%. 네, 근데 지금은 한쪽만 이겼을 경우에 하원만 이겼을 경우에는 2년 동안 35% 정도 올라갔다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나쁠 건 없죠. 분명히 좋은 거지만 시장은 아마 아주 희망적인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반대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정치적인 선거 관련된 이슈에 이어서 바이낸스 관련한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진짜 심각한가 봐요. 심각합니다. 네. 전화 부사냐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아이디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시장이 이제 불안불안한 걸 싫어하잖아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건 뭐가 됐건 간에 다 돈의 흐름이잖아요. 투자의 대상인 건 분명. 근데 한쪽에서 이게 머리 아픈 일이 지나고 계속되면 주시장에 전체적으로 좋을 게 없죠. 요즘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 혜택 받다는 것은 금밖에 없다 그럽니다 지금요. 금이 1,600달러에서 아래 갔다 하다가 지금 1,700달러 수준에 와 있어요. 네. 예전보다 올해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700달러 수준에서 가 있는 것은 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바이낸스가 FTX다 인수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더니 지금 분위기는 또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거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온통 자산이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모든 회사 자산이. 그러니까 그거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엄청 좋아하지만 페이팔이나 블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퀘어. 그것도 엮여 있잖아요. 다 떨어졌죠. 코인베이스 말할 게 뭐 있으면 떨어졌죠.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테슬라도 엮여 있잖아요. 테슬라까지. 테슬라가 떨어지는데 또 하나 유행이 있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어저께 또 보면 40억 달러 어치 주식을 팔아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1,860만 좀 엄청 팔았고. 그러니까 그러기도 분명히 있죠. 불안불안하고 짜증 나겠지만 거기 비트코인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월가 예상은 뭐 7.9, 8.0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8.1 나오는데 일단 좀 많이 좀 내려가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미국 달러나 오늘 10년물금이 오늘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오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4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를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이번에 그 트위터를 살 때 은행에서 원래는 이제 자금을 많이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각보다 안 빌려줬다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이분들이 지금 월급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안 받죠? 마크 저커버드가 안 받을 거요? 안 받습니다. 그럼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40억 달러를 무슨 뭐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생활비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어찌됐건 필요한 만큼의 파이낸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뭔가 딴 걸 팔았겠죠. 파는 거가 뭘 팔았겠습니까? 집도 뭐 있겠지만 더 팔고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했겠죠. 어찌됐건 7% 추가적인 떨어졌죠. 매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이제 샀기 때문에 트위터를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또 걱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딴짓을 자꾸 할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디스트랙티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또 스페이스X 이런 거나 좋아하는 분, 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일론 머스크가 왜 우리 사업에 더 신경 안 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만 주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에 그런 게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플러스 비트코인이 엮여 있다. 이게 주가의 하락 요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사실 지난 8월 달에도 안 팔겠다 더 이상. 네, 맞아요.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안 지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담인데 제가 볼 때 만약에 트위터 자금만 쓴다 그러면 거의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모르지 아무도 또 막 팔아고 어디 있을지 그래서 항상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트위터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이번에 해고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줄여놨잖아요.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엔 저는 이제 트위터이고 잘 모르는데 트위터도 이번에 구독 서비스를 하잖아요. 광고 그런 거 안 받고 자기 썼던 거 지우시기도 하고 에디팅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월 7달러, 8달러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시는 혹시 아시는 분 확인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출시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재밌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월 7달러씩이요. 7달러인가 8달러씩 앞으로 30년 모으면 돈이 얼마나 쌓인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S&P 500 사는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에 돈 쓰지 말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트위터를 갖고 이분은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위터를 갖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결국 트위터가 슈퍼앱으로 성공할 거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테슬라의 풋옵션 거래가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오늘요. 네, 풋옵션은 좋다고 해서 풋옵션을 사는 물론 파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있으니까 됐겠지만 이걸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풋옵션은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메타는 주가가 어제 5% 넘게 올랐습니다. 메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왕 적극적인 구조조정, 인적 조정을 하면 이게 호재 인식하는 게 왕왕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네. 기업이 네. 뭔가 그 전체적인 사업적인 플로우가 좀 좋아지는데 감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아져서 감원하는 거라서. 아니죠. 좋아지면 왜 감원을 하겠습니까? 계속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안 좋은데 회사가 완전히 돈이 없는 회사나 네. 진짜 이상한 회사는 당연히 뭐 뱅크럽시 가는 건데 이게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크 저커버그 입장에선 SNS나 지금 현재보다는 메타버스라는 큰 그림 가자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일하는 사람도 눈에 보였을 거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인력과 기존의 소셜미디어 하면서 광고나 마케팅할 인력이 약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자기네 봤을 때는 유휴 인력이라거나 그런 거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0%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더 올라간 건 13%를 한 겁니다. 13%면 말이 그렇죠. 8명 중에 1명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어떤 그 큰 회사를 하다 보면 5에서 10% 정도는 그냥 한 2년 정도면 그만두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10명 중에 지금 8명 중 1명 13%를 일시에 감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함부로 못 줄입니다. 웬만한 조직에서. 그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몇천 명 정도 줄일 줄 알았는데 한 3천 명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11,000명 감원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87,000명이었고 10%가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8,7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엔 11,000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물론 저커버그가 자기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번에요. 자기가 보면 그 이분도 이제 1달러만 받는 분이잖아요. 1달러만 맞죠 부산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리스판서빌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있죠. 어떤 책임이요? 모르죠. 경영진을 새로 데려올 수도. 이거 모르게 이건 뇌피셜인데 이번에 의미 있는 그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오롯이 지겠다는 표현했어요. 물론 경영을 끌고 나가겠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위스나 물러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물러나면 그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러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거요. 왜냐하면 이분도 마크 저커버드도 일론 머스크만큼 카리스마를 갖고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 관련 페이스북의 그런 시작 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공 신화를 갖고 이런 걸 완전 미드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영화도 많이 있는데 보면 이분은 항상 카리스마 있고 약간 괴이한 면도 나오거든요. 마크 저커버가.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뭔가 책임지겠다는데 그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잘못 정책한 것에 대해서 뭔가 있겠죠. 지금. 네. 자, 이어서는 디즈니의 하락에 네, 대한 디즈니까지만 이야기.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13%가 급락을 했는데요. 딱 보시면 어제도 잠시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아주 쇼크가 났습니다. 47.7%는 못 맞췄잖아요. 한마디로 실적 쇼크였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요게 제가 빨간색으로 걷어놓은 거가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적자가 난 부분인데요. 결국 영화 산업이나 이런 쪽 스트리밍 서비스 사람은 늘어났지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적자. 그거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가율도 뭐 둔화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테마파크 이런 건 좋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적자 규모가 커진 거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쟁이 심화되는 판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도 우리 일부 그 댓글창에 보면 요즘 디즈니가 엄청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롯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 갱 매출이라거나 한 달 쓰는 매출이 이번에 들은 거 좀 줄어든 게라는 거가 아마 엄청난 프로모션을 한 것으로 갖고 그것이 이번에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났겠죠. 여튼 아쉽지만 6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에 관련한 실적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목요일 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함께하셔서 좋죠? 좋은데 네. 이제는 그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네, 소식과 함께 네.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렇죠. 제가 나올 때 한 가지씩 꼭 좋은 소식을 뭐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그러면 좋은 소식과 함께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